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찬입니다. 2000년대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꼽히고 있는 고유정 의붓 아들 살인사건과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항소심이 이번 달에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사건 모두 범죄의 잔혹성과 필연성 외에 물적 증거가 없고 목격자도 없는 이른바 증거 없는 살인사건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지요. 검찰은 두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의 의붓 아들 살인사건 1심을 맡은 제주지법은 무죄를,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1심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쌍방이 항소를 했다. 결국 이제 검찰은 사형 선고를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 증거가 지금 명확히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항소심에서 또 선고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곱씹어 보면 각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로 사망 추정 시각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서로 상반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설에서는 법무부인 거산의 신중권 대표 변호사, 고유정 사건을 계속 추적하고 계신 분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권 변호사입니다. 예. 커피를 또 저희가 준비를 예,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목마른데. 이건 이제 저희가 협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구내 식당에서 제가 450원씩 주고 해본 건데 잘 들었겠네요. 예, 맛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이렇게. 예. 자, 이 두 사건 예. 공교롭게도 변호사님께서 두 사건을 다 연구를 하신 네, 검토는 분이에요. 하셨습니다. 예, 저도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사건이긴 한데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두 사건 간단하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선 그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2019년 8월경이죠. 그 관악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그 엄마와 아이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새벽까지 이 아버지가 방문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몰렸었는데, 그래서 이 재판은 이 아버지가 진짜로 이 살인의 진범이냐, 요것에서 쟁점이 돼서 다퉜던 사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주도 그 고유정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남편의 전 처와의 사이에 있던 아이가 이제 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이 아버지가 혹시나 잠결에 이제 눌러서 뭐 죽게 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고유정이 이제 그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이제 부각되면서 예. 그 조사가 들어가서 이 사건까지도, 그래서 혹시 이 사건도 고유정이 혹시 살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결과는 이제 정반대로 그렇죠. 하나는 무기징역이 나왔고 하나는 무죄가 나왔죠. 예. 두 사건 모두 물증이나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각 예. 재판부가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를 내렸는데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모두 이제 분석을 해 보셨죠. 저까지 받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간접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법원이 증명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가, 이걸 간단하게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간접 증거란 건 뭐냐면 범죄 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살인 사건에서 이 직접 독극물을 주입하거나 음식물에 넣는 거를 본 증인, 목격자, 이 사람은 직접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살인의 도구가 됐던 독극물을 음식에 넣고 그걸 먹고도 이제 살인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독극물을 팔았다는 약국의 주인, 약사의 증언, 이거는 뭐냐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고 이게 바로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간에 그 독극물이 범행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범행 현장에서 나온 지문. 사실 이게 지문이 뭐 꼭 범인이라고 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럴 수가 있으면 한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간접 증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 고유정 사건의 의붓 아들 살인 사건 부분, 그 부분에서는 간접 증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렇게 신빙성 있게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 증거로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살인 사건 같이 중범죄의 경우에도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간접 증거가 명확하게 간접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돼, 증거에 의해서. 근데
이 고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입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점도 없어야 되고 그러한 사실이 정말로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판사로 하여금 확신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런 거 하면은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좀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약간 뭐 미실까지는 아니지만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내부에 있던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게 가장 강력한 추정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 범행 그 시각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아버지, 네. 남편 이 조모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음.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니까 예를 들면 재판부에서 그랬어요. 이건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다 했는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는 조모 씨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증거 관련해서는 두 사건 모두 직접 증거는 없고 예, 예. 간접 증거만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예, 가해자로 기소가 된 피고인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거 예, 이런 공통점이 있지요. 근데 예, 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간에 한 공간에 같이 계속 있었어요. 그다음에 잠도 같이 잤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정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잠은 따로 잤어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본인이 감기가 걸렸다고 하면서 그 남편하고 아이만 한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자고 고유정은 지금 다른 데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처음에 범행 현장 자체가 지금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유정이 깨서 여기 와서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 전제가 뭐냐면 만약에 아무래도 눌러서 죽이다 보니까 뭐 이 같은 침대에서 자고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이 사실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면제니까. 수면제를 먹였다. 이게 전제 사실이었는데 그게 깨졌어요. 그게 깨졌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막 옆에 손도분이었으면 수면제를 먹지 않았다면 당연히 남편이 알고선 막았을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면 결과적으로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죠. 그게 그 각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보면 예. 판결 내리기까지 얼마나 그 고심하고 고민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이제 좀 알 수가 있었을 예, 있습니다. 예. 이 두 판결 모두 사방 시각 추정. 이게 참 중요하죠. 이거 참 그 들여다볼수록 어렵더라고요. 예. 사망 시각 추정 이게 재판부에서 과거에 판단하실 때 예,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남편이 계속 거기에 있었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간에 떠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떠난 이후에 범행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범행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이 조모 씨가 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고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같은 방에 잤으면 또 그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떤 간에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자다가 그 사망 추정 시간에 고유정이 거기에 깨서 그쪽으로 왔었는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그렇죠, 문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언제 사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매번 정확하게 가려내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이게 다 추정에 불과할 뿐이긴 한데 네.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그 시체의 강직도를 따지는 시간이 있어요. 시강. 예. 그래서 시강. 얼마나 굳었는지에 따라서 이 대충 사망 시간은 언제쯤 되겠구나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이제 시반. 시반.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시반. 시반이라고 해요. 반입니다. 반. 이런 시반이 중요하다 예, 할 때 사후에 시반. 이제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옅은 자줏빛 또는 이런 자줏빛의 반점, 그러니까 시체에 나타나는 반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망 후 얼마 만에 이게 시체를 이렇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체온. 체온. 뭐 직장을 통해서 보통 이 체온을 많이 재거든요. 직장? 예. 직장이면은 항문을 통해서 보통 하죠. 똥꼬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패 얼마나 부패했느냐. 부패. 이건 오래된 사체 같은 경우에는 변사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까지는 모르지만 날짜 정도는 추정할 예. 수 있겠죠. 과거에 그 유병헌 씨 예. 그때 그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 그 내가. CSI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구더기를 갖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더기를 다시 부어서 그렇죠. 얼마 그러니까 만에 미생물이 예. 어디까지 이제 그 들어와 있느냐. 예, 그 그래서 부분에서 구더기가 얼마 정도까지 이제 길이가 얼마나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망 시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망 시기까지는 시기까지. 알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이 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신문이나 우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언제쯤 대충 시간적으로 사망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예. 이 두 사건 같은 경우에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위 내용물 예, 내용물. 얼마나 소화됐느냐에 따라서 얼마 만에 이게 살해됐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제 사망 이후에는 이제 소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 사이까지 얼마나 소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반, 시반. 예, 그걸 갖고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만에 시반이 언제 이게 발생하냐 보통 이제 뭐 4시간 내지 6시간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망 시간을 추정한 건데 네. 요 두 개가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금씩은 갈렸어요. 그러게요. 예, 정확하게 뭐 이게 뭐 4시간이냐 6시간이냐가 아니라 어떤 분은 4시간 이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보다 더 빠르기도 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6시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4시간 반 만에 떠났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6시간이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떠난 이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근데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사실 부검이가 예. 증인으로까지 나오긴 했었는데 본인은 그걸 이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그래요? 했어요. 예예예. 자기 이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 근데 오히려 뭐 다른 전문가들은 뭐 4시간, 6시간, 뭐 4시간 정도 충분히 이 정도 특히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의 위 내용물의 소화 정도가 비슷한 거로 봐서는 뭐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검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이제 부검한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방법이 동의할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그게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어떤 간에 부검이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어떤 간에 의견을 구했으면 사실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책임 회피성이 아니냐라는 약간 비난을 받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아직 못하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예. 자기가 해놓고 나서 나 근데 이게 나오긴 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약간 무책임한 게 아니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이름은 나오는데 저도 정확한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반과 위 내용물. 근데 시반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시신에 있는 반점 예예. 훼손이 없는 시신 그렇죠.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관악구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참혹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시반을 하게. 예, 피가 많이 이제 그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시반보다는 위 그렇죠. 잔존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래서 가장 그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변수가. 그래서 나중에 아마도 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아마 첨예하게 다시 또 다뤄질 부분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접 증거하고 사망 추적 시간이 플러스가 될 때에 예. 사망의 그러니까는 그 범죄의 증거가 더 이제 그 강해질 수가 예, 있겠고요. 그렇죠. 어,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살인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살해 방법, 그다음에 모든 사망 시간을 포함한 거, 그다음에 살해 동기예요. 동기. 그러니까 사실은 고의전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원래 몰라 예술가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이 약간의 이기적인 성향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하나도 못 벌면서 지원만 계속 받으면서 그 되게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이 빌라가 왜냐하면 그러게요.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예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지도 않고 너무 보여주기가 그래서 예. 별도로 열악한 환경에 살고 그다음 대출까지 받고 자기 힘들게 살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뒷바라지 한다고 다 돈을 대주는데 남편은 이제 편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긴 하지만 그 예술한다는 이유로 자기는 아무런 벌이도 없이 그냥 그 돈 받아서 편안하면 좋은 환경에서 예. 이렇게 살고 있었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도박도 좀 경마 도박도 예.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이제 불륜관계도 맺고 있었고 이런 상태인데 그 결정적으로 이 지금 피해자 그 부인이 그 남편이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조언을 해주는 편지를 썼는데 편지. 그게 이제 조모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였죠. 아이고 참. 당신이 뭐 이렇게 뛰어나고 하고 있지만 어떤간에 지금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 뭔가 예를 들면 좀 다른 방향을 좀 틀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예술만 한다고 하지 말고 좀 대중적인 것도 좀 만들어 봐라.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건데 아닙니까? 본인은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신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교만하군요. 예, 교만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종교를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건 뭐 남게 그런 거는 그냥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그 주관적 요건, 그 예. 고의 의도, 살인 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일흥 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관악구 살인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조모 씨, 예, 뭐 실명들도 뭐 나왔습니다만 예, 조모 씨의 살인 동기를 보면은 그 불륜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예. 여자가 있었고 예, 도의 그 공방이라고 하죠. 예. 어디까 서울 지역이 어디 모 지역인데 뭐 한 그렇죠. 3억 정도 되는 되는. 뭐 임대료가 그 정도 되는 그것도 이제 아내가 대출 받아서 해줬었고 해준 거고요. 그리고 뭐 매달 뭐 몇백만 원씩도 이제 지원해줬고요. 지원을 해줬잖아요 아내가. 아내도 상당히 제가 좀 보기엔 아내분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 저기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 뭐 부부관계야 너 둘밖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천사 같은 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주 그 이렇게 예. 헌신하는 분은 없어요. 사실 예술과 그러니까 굉장히 아내분이 남편분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아내분도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바람 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음. 조언해 주는 거 이게 그 점점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다 이렇게 돼서 이혼을 이제 그쪽에서 그쵸. 아내 쪽에서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아내 쪽에서 하는 이혼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안 하려고. 예, 예. 왜냐면 당장 그 그게 원래는 처음에 이혼하면 그 본인이 갖고 있던 공방이라든가 이게 다 전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이 왜냐면 자기 이름으로 돼 그렇죠. 있거든요. 예. 다 자기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게 분할 대상이라는 걸 생각 그렇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얼마 좀 해봤자 내한테 별로 이득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살인의 동기가 충분하지 않았느냐. 근데 애까지 이렇게 죽인 건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저도 근데 이게 약간 사실인지는 아직 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남편은 이 애가 자기 애가 아니라는 아직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도 안 닮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발가락이 닮았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않습니까?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아이나 부인에 대한 애정이 사실상 거의 없어 보여요 사실은. 애도 지금 거의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부인이 와서 좀 사정하면 한번 와서 그냥 봐주는 정도. 근데 아이는 굉장히 아빠를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그분이 약간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만 사정만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목이 거의 이게 뚫려가지고 이게 예, 매트리스에 예. 꽂힐 정도까지 강하게 강한 적개심과 분노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요 동기도 저도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게 뭐 부인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든가 자기 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게 그것만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사실 처음에 그 예전에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그 SBS 자문하면서는 예. 이 동기로서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제가 사실 의견을 밝히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뭐 동기가 사실은 뭐 동기가 없는 살인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꼭 동기로서 부족하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했었어요. 의문이 들긴 예, 예. 했다. 너무 잔인하거든요, 이거는. 그 뭐 정신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있었을까요? 재판 과정이나 뭐 이런 그런 거를 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걸 뭐 이 사건에서 본인이 예를 들면 심신미약이나 그걸 주장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뭐 감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정신적으로도 약간 이상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그 범행이라 뭐 이 사람이 만약에 범행을 진짜 한 게 맞다고 하면 그 이후의 태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싹 씻고 뭐 다 약간 이렇게 사이코패스 했잖아요? 좀 예, 기질도 예, 예. 있는 게 아닌가 싶을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뭐 실제로 뭐 프로파일러 중에 일부는 이 사람은 좀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다라고 진단하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도 판결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여러분 이 그 관악구 모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흔적이 없습니다. 예. 혈흔이 없어요. 아주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볼 때는 미리 다 비닐을 깔아놓고 예. 그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그렇죠. 추정을 그다음에 하더군요. 옷을 아예 다른 걸 준비했거나 아니면 옷을 벗고 범행을 한 다음에 씻고 예, 나간 거. 왜냐하면 저기 그 CCTV 상으로는 옷은 그대로 바뀐 게 없이 나간 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범행을 한 다음에 원래 옷으로 입었던가 아니면 아예 벗은 상태에서 범행을 하고 다시 입었던가 그러게요.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걸 그렇게 만약 했다 그러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영화에 그 크리스찬 베일 나왔던 그 아메리칸 사이코 예 저도 봤어요. 거기에 거기서 나오잖아요. 섬뜩하잖아요. 뒤에 쫙 깔아놓고. 표정 하나 오히려 그냥 즐기는 듯한. 예. 참 미스터리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뭐 그 시반과 그 아까 위인의 잔존물 예. 이거에 대해서 부검이가 뭐 신빙성이 없다고 부정을 했다면 예.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문제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심에서는 그냥 애써 그거를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부인하긴 했는데 부정하긴 했는데 그 제3자의 DNA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거기에 뭐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가니까 상관없는. 예전 뭐 집주인인가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인터넷에. 언제 시기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약간 그것도 약간 이상하다는 부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3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 사망 시간도 마찬가지로 추정에 불과한 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정확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6시간까지도 가능하다면 그 이게 나가자마자 범인이 들어와서 살인을 하고 그다음에 나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게 완벽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 사건을 저희가 채택을 한 건데 항소심에서는 또 그 변호인단이 또 꽤 유력한 그렇죠. 실력 있는 제가 분들인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인데 거의 형사 사건만 전문으로 하셨던 분들이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 지금 1심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배척하고 있지만 그게 또 100% 이걸 그냥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지. 아예 없다는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게 뭐 다른 간접 사실이나 이걸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면 충분히 이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게 사실은 간접 사실만으로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간접 사실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되고 판사로 하여금 거의 확신이 들 정도의 아주 우월한 증명이 있어요. 우월한 증명. 그냥 증명도 아니에요.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러면 그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나중에 사실 인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뭐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은 사건이라고 보여요. 예. 자, 항소심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4월 29일 날 반하고 살인 사건에 대해서 쌍방 항소를 했으니까 곧 이제 1심 공판 뭐 준비일이 있겠죠. 일단 고유정부터 항소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항소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1심에서 나왔던 증거 외에 뭐 특별하게 더 새롭게 나올 증거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먼저 소위 말하는 지금 어떻게 뭐 저기 검찰에서는 뭐 대세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간에 2심 판결은 무죄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뭔가 다른 뭐 증거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무죄의 대세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군요. 합니다. 예. 그렇다면 관악구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조금 달라질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롭게 나왔던 새로운 그 제3의 DNA의 문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검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과 의견이 지금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를 단순히 그냥 이 부검이 거를 무시해 버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부검한 사람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망 시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건 사망 시가 더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조금이나마 예를 들면 뒤로 밀려진다고 한다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 사실은 충분히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 사망 시 관련해서 더 첨예하게 다툼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참 정말 그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특히 관악구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죠? 누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살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애 엄마하고 아기가 무슨 누구한테 그러니까요. 별로 평소에 원한이 있을 만한 짓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사실은 남편 외에는 잘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단순히 그런 심정만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증거 관계를 다 검토해봤을 때 확실하게 이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얘 외에는 범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입증이 되느냐는 1심에서는 그렇게 봤던 거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고의정 사건 같은 경우 이제 6월달에 이제 바로 17일 날 3차 공판이 잡혀 있고 관악구 살인 사건 항소심도 곧 공판 준비일이 항소심에 이게 공판 준비라고 합니까? 다시 하나요? 항소심에서 공판 준비 기일은 그냥 쟁점 보통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하거나 아니면 안 할 수도 항소심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관악구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하겠죠. 아마 그 뭐 새로 예를 들면 이걸 보통은 아마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제출할 증거들이 있다 그러면 무슨 한꺼번에 다 쟁점 잡고 증거 신청하고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바로
공판기로 들어가서 이제 네.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네. 새로운 증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한 번의 경우 한 번 정도는 쟁점을 잡는 기일로서 하루기 정경기는 쟁점 기 준비 기일 정도를 한번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악구 살인 사건 항소심은 저희가 또 밀도 있게 쫓아가서 객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법설이었습니다.